내 수술비 700만 원은 없다던 아들. 그런데 얼마 뒤 그 아들이 아내랑 2천만 원짜리 유럽 여행을 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살고 있는 시골 땅이 100억짜리 황금 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었죠. 고통의 시작은 경기도의 작은 도시 을지병원 정형외과 병실. 희뿌연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는 이곳에서 박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73년을 살아온 그의 다리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지탱해 줄 수 없었다.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졌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으면 평생 걸을 수 없어요. 의사의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농부에게 걷지 못한다는 것은 삶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수술비였다. 7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700만 원. 박노인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다. 평생을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그에게 그런 목돈이 있을 리 만무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월 30만 원으로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것도 버거웠으니까. 마지막 희망으로 병실에서 혼자 지낸 지 사흘째 되던 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준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45년 전 갓 태어났을 때 작고 연약했던 아들. 그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던가. 준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논 한 뜰락을 팔았던 기억, 결혼할 때 전세금을 위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까지 처분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마다 준호는 아버지,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었다. 이제 그 나중이 온 것일까? 박노인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피곤해 보였다. 준호야. 아버지다. 아,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예전처럼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이 건조한 목소리였다. 박노인은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다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의사가 안 하면 평생 못 걷는다고 하네. 아, 그래요? 많이 아프시겠어요. 700만 원이 필요하다. 준호야, 좀 도와다오. 전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노인은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답을 느끼고 있었지만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 드디어 들리는 준호의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차가웠다. 저희도 지금 정말 여유가 없어요. 민준이 학원비에 수연이 대학 준비비까지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준호야, 아버지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 그 얘기 또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정말 힘들어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뚝.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다. 박노인은 한참 동안 그 신호음을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병실의 형광등만이 그의 초라한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이거였구나. 그의 중얼거림은 차가운 병실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병실 창문 틈새로 가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희뿌연 창틀 너머로 비둘기 몇 마리가 날아다녔지만 박노인의 시선은 텅 빈 벽에 고정돼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삐걱 열리며 오랜 이웃이자 평생 친구인 김 씨가 들어왔다. 형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그는 특유의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귤 한 봉지를 건넸다. 이거 드시고 힘 좀 내요. 병원 밥만 먹으면 기운이 안 나잖아요. 박노인은 힘겹게 웃으며 귤을 까려 했다. 손이 떨려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았다. 김 씨는 그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무심히 이야기를 꺼냈다. 아, 그런데 참 부럽더라고요. 준호 부부 말이에요. 유럽 다녀왔더군요. 귤 조각이 바닥에 톡 떨어졌다. 뭐라고 했소?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추다 별일 아니라는 듯 말을 이어갔다. 아, SNS에 사진 잔뜩 올렸잖아요.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도 봤고, 로마 콜로세움, 스위스 알프스까지 여행사 통해서 패키지로 다녀왔다더군요. 한 2천만 원은 좋게 들었을 거예요. 아휴,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씀씀이가 커요. 박노인의 손에서 귤 조각이 우수수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다. 귤즙이 바닥에 번져나갔다. 유럽 여행?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처럼 바스라졌다. 김 씨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말끝을 흐렸다. 아니, 제가 괜히 얘기를 꺼냈나 보네. 형님 기분 상하셨으면 미안합니다. 그럴 뜻은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미 박노인의 귀에는 친구의 사과가 들리지 않았다. 내 수술비 700만 원은 없다더니 2천만 원을 여행에 썼다고? 심장이 마구 요동쳤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는 벽을 붙잡고 몸을 떨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단 말이냐? 내 목숨값이 여행비 절반만도 못하단 말이냐? 창밖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그의 가슴속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내 자식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가족 모임의 파열음. 한 달에 한 번 있는 가족 모임 날이 돌아왔다. 보통은 둘째 딸 미정의 집에서 모이지만 박노인이 병원에 있는 관계로 이번에는 병원 근처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준호가 아내 서연과 함께 나타났을 때 박노인은 그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다. 서연의 손목에는 새로 산 듯한 명품 시계가 있었고 그녀가 들고 있는 가방 역시 값비싸 보였다.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어요? 준호의 인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박노인에게는 그 말소리마저 가식으로 들렸다. 준호야. 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 사이로 긴장감이 흘렀다. 내 다리 하나 살릴 700만 원은 없다고 했는데 유럽 여행에는 2천만 원을 썼다며?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옆 테이블의 대화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황한 것이 역력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구나.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지. 아버지, 그건 뭐라고 변명할 거냐? 아버지 수술비는 없으면서 여행비는 있었다고? 이때 큰딸 미정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준호야, 정말 너무하다.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내가 대학 갈 때 학비 누가 댔는데 아버지가 논밭 팔아서 대준 거 아니야. 누나,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 일? 내가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은 아버지가 집까지 팔아서 준 거 아니야. 미정의 말에 서연의 얼굴도 굳어졌다. 언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저희도 살기 바빠요. 살기 바빠? 그럼 유럽 여행은 뭐야? 명품 쇼핑은 뭐고? 그건 저희가 번 돈으로 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폭발하는 진실. 자기가 번 돈? 이번에는 박노인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용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느냐?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너에게 다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버지, 그건 조용히 해. 박노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식당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다.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고,
오직 너희만을 위해서 살아왔다. 준호와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런데 고작 700만 원을 부탁했을 뿐인데 여유가 없다고? 너희에게 나는 그 정도 가치도 없는 사람이냐? 아버지까지 평생 책임져야 합니까? 마침내 준호가 폭발했다. 저도 제 가족 챙기기 바빠요.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정말 여유가 없다고요. 평생 책임? 고작 700만 원이 평생 책임이더냐? 박노인의 목소리는 이제 절망에 가까웠다. 그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피보다 얇은 이익의 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병실을 나와 몇 주 뒤 마침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오상철의 병원비와 향후 생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시골집 마당에 모여든 사람들 아들 준호 내외, 큰딸 미정, 둘째 딸 혜정 모두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서로의 눈빛을 피한 채 괜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물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결국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박노인, 오상철의 평생 친구이자 이웃이었다. 그는 오상철 대신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 오상철이 직접 말을 꺼내면 더 큰 상처만 남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박노인은 굳은 목소리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내 다리 하나 살릴 돈은 없다더니 여행엔 2천만 원을 썼다며? 그 말이 떨어지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방 안은 마치 시한폭탄을 껴안은 듯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얼굴이 확 붉어졌다. 손바닥에 힘을 꽉 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건 제 돈이에요.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제 아내와 다녀온 겁니다. 아버지까지 평생 책임져야 합니까?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이 덜컥 울렸다. 혀끝에서 쓴맛이 번지듯 방 안은 싸늘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그러자 참다 못한 큰딸 미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뭐라고? 내 돈? 내가 가진 게 다 누구 덕인데 그렇게 큰 소리를 쳐? 아버지가 새벽마다 일 나가신 돈으로 내 학비 대줬고 집 팔아서 내 결혼 자금 마련해 준 거 아니야? 내가 혼자 일군 거라고 착각하지 마. 미정의 목소리는 울분으로 떨렸고 그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다. 준호는 잠시 말문이 막히더니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그건 과거고 지금은 제 삶이에요. 저는 제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제 아내, 제 아이. 언제까지 부모 탓만 하고 살아야 합니까? 순간 둘째 딸 혜정도 끼어들었다. 민수야, 내 말이 틀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그렇게 내칠 수 있니? 지금 병원비가 없어 고통받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최소한 인간으로서 도리는 지켜야지. 그러자 준호의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저희도 힘들어요. 남들이야 겉으로 보기엔 여유 있어 보일지 몰라도 대출도 많고 애 학원비에 생활비에 게다가 여행은 우리 둘이서 오랫동안 계획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문제 삼으세요? 박노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중간에서 손바닥을 탁 내리쳤다. 여행을 문제 삼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 아버지가 수술을 못 받아 다리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돈을 쓰지 않았다는 게 문제지. 부모는 평생 너희를 위해 희생했는데 자식이 돌아서서 이렇게 말하니 참담하다. 그러자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저도 희생했어요. 아버지가 시골 땅에만 매달려 도시에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했을 때 저도 불안했고 제 아내도 고생했어요. 저한테 왜 희생만 요구합니까? 저도 인간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큰딸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누린 모든 게 아버지의 피와 땀인데
그걸 불만이라고 부르다니. 결국 너한테 아버지는 짐일 뿐이구나.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동안 서로를 향해 쓰던 웃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었던 옹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벗겨졌다. 남은 건 서로의 이해관계와 이익뿐이었다. 아버지를 부양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더 희생했는가? 누가 더 힘든가? 그 싸움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오상철은 마치 벽장 속의 그림자처럼 말없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 속에는 이미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피보다 얇은 게 이익이라면 나도 너희를 피가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대해야겠지. 그날 시골집의 낡은 천장은 오랜 침묵을 삼키며 무겁게 내려앉았다. 가족 모임은 더 이상 화해의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잔혹한 전쟁터였다. 피로 맺은 끈은 이미 끊어졌고 남은 건 서로를 향한 원망과 차가운 계산뿐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 오상철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다짐만이 남았다. 이제부터는 내 땅과 내 삶을 내가 지킨다. 너희는 그저 구경만 하게 될 것이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어느 화요일 오후 박노인에게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정중한 모습으로 병실 문을 두드렸다. 박 선생님 계시나요? 네, 누구시죠? 구청 개발과에서 나왔습니다. 중요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공무원의 얼굴에는 어떤 특별한 기쁨이 묻어 있었다. 마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의 표정이었다. 혹시 아버님께서 닭곡리 일대에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죠? 네, 있긴 합니다만. 그게 왜요? 박노인은 의아했다. 그 땅은 30년 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지금은 거의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식들조차 그런 시골 땅 가지고 있어 뭐해요? 라며 처분하라고 말하던 땅이었다. 축하드립니다. 공무원의 말에 박노인은 더욱 당황했다. 네. 그 지역이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GTX 연장선과 신도시 조성 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에요. 100억의 충격. 보상가액을 대략 계산해 봤는데요. 공무원은 서류를 펼치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최소 100억 원은 될 것 같습니다. 박노인은 귀를 의심했다. 100억이라고요? 네. 정확한 감정가는 나와봐야 하겠지만 평당 보상가와 면적을 고려하면 그 정도는 확실할 것 같아요. 운이 정말 좋으셨네요. 100억 원. 그 숫자가 박노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평생을 살아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돈이었다.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확정된 것이니 축하드려도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이 떠난 후 박노인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평생을 지켜온 시골 땅, 자식들마저 쓸모없는 땅이라며 무시했던 그 땅이 황금 땅으로 변한 것이었다. 쓴웃음의 깨달음. 100억? 박노인은 중얼거렸다. 700만 원 병원비도 내줄 수 없다던 아들들. 그 아버지가 100억 원의 땅 주인이었던 것이다. 나를 버린 자식들아. 너희들이 내가 가진 걸 끝내 알아보지 못했구나. 그의 입가에는 쓴웃음이 번졌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하늘이 내린 시험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변화하는 풍경.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박노인 주변의 풍경이 급격히 변했다. 평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병실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꽃다발을 든 이웃들, 문안을 온다는 친척들. 그리고 가장 극적인 변화는 준호 부부에게서 일어났다. 돌아온 아들. 아버지. 병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서연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껏 밝고 다정했다. 너희가 왜? 아버지, 저희가 매일 오려고 했는데 바빠서. 이제부터는 매일 올게요. 준호의 말에 박노인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던 아들이 매일 오겠다고? 아버지, 수술비는 저희가 다 내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용돈도 매달 드리고 좋은 요양병원도 알아볼게요. 서연의 제안에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네. 이제 와서 잘해준다고? 박노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진실한 고백. 준호야. 네, 아버지. 내가 나에게 준 건 뭐였느냐? 아버지, 그게 무슨 배신이었다. 냉정한 배신말이다. 준호와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700만 원을 부탁했을 때 너희가 뭐라고 했느냐? 여유가 없다고 했지. 그런데 여행비로는 2천만 원을 쓸 여유는 있었더구나. 아버지, 그때는 정말. 조용히 해라.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원하는 기색이 없었다. 대신 단호함이 있었다. 나는 이제 알았다. 너희에게 아버지란 돈이 있을 때만 필요한 존재구나. 역전의 선언. 이 땅과 100억 원의 보상금은. 박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를 위해서만 쓸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를 끝까지 지켜준 미정에게 줄 것이다. 그 순간 준호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아들, 700만 원도 못 내주는 게 아들이냐?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서연도 울음을 터뜨렸다. 기회는 이미 줬다. 너희가 차버린 거고. 박노인의 말은 단호했다. 석양의 다짐. 창밖으로는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다. 그 빛이 병실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박노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막은 배신이 아니라 역전으로 끝내리라. 100억 원이라는 거금보다도 더 값진 것을 그는 얻었다. 바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확신이었다. 6개월 후, 보상금이 지급된 후 박노인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고급 실버타운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며 불우한 이웃들을 도우는 일에 보람을 찾고 있었다. 미정은 매주 아버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아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실버타운 정원에서 미정과 산책을 하던 박노인은 문득 깨달았다. 진정한 부자란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구나. 100억 원의 반전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진짜 결말은 돈이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것이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실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실은 이익이 아니라 진심으로 맺어진 것이다. 박노인은 그 실을 찾아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식탁을 차리고 자신은 굶더라도 아이들의 배를 먼저 채우는 그 마음. 그 희생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뿌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의 노고를 잊고 불만과 갈등에 마음을 빼앗기지만 그 깊은 사랑과 헌신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상이 바뀌어도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느껴졌다면 그 속에 담긴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꼭 기억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